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벌어진 의문의 의전과 그 중심에 있는 경호처 실세,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특별한 관계가 밝혀졌습니다. 경호처의 실세로 불리는 김성은 차장이 벤츠 마이바흐 차량에 풍선과 현수막을 장식해 김건희 여사의 마음을 사려 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이런 일이 외부에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MBC에 경호관의 아내가 보낸 절절한 손편지가 공개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을 돌려주세요 라는 절규는 경호처 내부의 부조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건희 여사와 경호처 실세 간에 숨겨진 민낯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의 생일에 김성은 차장은 고급 의전 차량 벤츠 마이바흐를 동원하고 차량 트렁크를 풍선과 현수막으로 꾸미며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행되는 사적인 이벤트를 연상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의 자원과 인력이 동원되었다는 점은 경호처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내부 관계자들도 이례적인 의전 행사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김성은 차장은 의전 행사를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지까지 동행해 폭죽 이벤트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기획관리실장이었던 김 차장은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통해 경호처 내부에서도 실세로 자리 잡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신 가족 부장 등 강경파로 불리는 경호처 간부들이 추가로 지목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광우 본부장은 김성은 차장과 1990년대 공채 동기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지난해 카이스트 입틀막 경호 사건에서도 주요 인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대통령과 영부인을 위한 경호를 넘어 권력 장악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이에 대해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명확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영부인 심기 경호를 넘어선 경호처 간부들의 행보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호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기쁨조로 전락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호관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한 경호관의 아내는 MBC에 보낸 손편지에서 지옥 같은 매일을 버티고 있다며 제발 남편을 돌려달라는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경호처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호관의 아내가 직접 쓴 손편지를 MBC에 전해왔습니다. 수취인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큰 책임을 떠안게 될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나가지 않을 수는 없는지 애타게 설득하지만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남편의 뒷모습에 매일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 다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지 그런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옥 같은 마음이며 변함없는 상황에서 내일이 온다는 사실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부디 이 길고 긴 상황을 끝낼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저희 같은 평범한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도록 대통령 경호처가 제자리를 찾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말을 남겼는데요. 모든 이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나경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강경한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나경원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영장이므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의 잦은 출두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가진 공수처에 출두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나경원은 경찰 병력 동원 문제를 거론하며 본인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경찰에 집행을 요청한 것 아니냐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겠다고 하는데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수사 과정과 방식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경원의 발언은 집행 문제를 넘어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가 출처도 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수처와 경찰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의 체제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나경원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원은 여당 의원들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관저 재집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대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과거 관저 방문에 대해 그냥 몇몇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저에 갔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해명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직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나경원의 주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피하기 위한 방어 논리로 여겨지고 있으며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나경원은 경찰과 공수처가 병력을 대규모로 투입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자체가 헌법적, 법률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덧붙이며 정부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나경원의 발언 중 가장 논란을 일으킨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과 계엄 옹호 발언입니다. 그녀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계엄을 옹호할 생각은 절대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의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뉘앙스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나경원은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반대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반헌법적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정부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의 이러한 발언은 과거 그녀가 비공개 의총에서 오죽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겠느냐고 말한 징계, 의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며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녀가 대통령의 계엄 가능성을 옹호하거나 동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나경원의 발언은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엄 문제와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을 통해 정치적 공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이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는 가운데 나경원의 정치적 의도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와 경호처 기관대 기관입니다. 그죠? 우리 국방부에서 지금 55와 33을 배속 통제를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임무수행에 이견이 지금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해야 될 방법이 해당 기관 간의 장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해관계들을 해결하는 부분이 먼저이고 그것이 안 되면 그 상급인 권한대행을 통해서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관련돼서 제가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하고 1차 소통을 했고요. 저희 입장을 설명을 드려서 경호처 입장은 뭐였습니까? 그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상무 권한대행과의 이 관련된 부분들이 정리가 됐나요? 그분 권한대항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 없습니다.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상태라면은 그 상급 기관의 장에 의해서 조율되지고 평화적이고 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도에 나온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바로 55 단장에게 장관 대행인 차관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휘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소속 부대의 책임으로서 모든 부대의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와 협조 관계에 있는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고 그 선상에 있어서 그 부대에다가 정확하게 입장과 행동해야 될 것을 전달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55 단장이나 그 이하에 있는 장병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호처에 배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휘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관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지휘 통제에서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정당한 명령과 부여된 임무에 맞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장관이 그냥 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 군병력을 투입해서 그것에 어떠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 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이 위법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고 정당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당하다고 난 것도 아닌 상태인데 그걸 중간에 끼어 들어가지고 지휘라는 게 있지 위법하다고 경쟁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주장이고 논란이고 저는 그런 각자의 입장이 아니라 저한테 부여된 준사적 상황에서 맞췄을 때 저한테 부여된 권한으로서 그 상황에서 부대장한테 명확한 지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침을 안 주면 예하 부대원들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경호처는 분명히 부여된 임무인 관저의 외곽 경계 임무로 파견된 부대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협조도 없이 법 집행 질서 속에 위원대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대에 그랬을 때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반드시 경호처에 입장을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결정이 나서 해서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직권을 남용한 거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지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차관과 공수처장 등 11명이 지금 고발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2차 집행과 관련돼서도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5단 예하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문제 해결을 55단장한테 자, 자꾸 특전사 무기 안 가져갔다 그랬죠? 저격총 휴대 707 단원님 다음 707 단원 무기 소지 저격총이죠? 그 다음 마찬가지 그 다음 산탄총이죠? 문부순 데 쓰고 통로 개척하는 데 쓰는 것이죠? 앞에 계신 의원님들은 그날 국회 안 들어와서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거 들고 왔죠? 특임단장 여기 단원이시죠? 대원이죠? 특임단 대원 아니에요? 다음 자 실탄통 들고 왔죠? 그리고 또 한 번 봐요. 자 상용 비정기식 내관 뭔지 아시죠? 왜 무기 안 들어왔다고 자꾸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다음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대상으로 대테러 작전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법부가 테러리스트야? 말 되는 소리를 해. 다음 CCTV 영상 한번 보세요. 잠깐만 시간 끊어주십시오. 자, 이 트럭 구공수단장 나와보세요. 시간 끊어주세요. 저 트럭 7851-72 구공수 거예요 아니에요? 785 하나 부대는 구공수 여단 차량이 맞습니다. 맞죠? 예. 저 차량이 신월에서 여의 지하도까지 통과한 시간 12월 4일 1시 52분 계엄 해제 의결되고 50분이 지난 시점이에요. 맞죠? 저거 탄약 수송용이죠? 공소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인마살상용 7탄이 최하 2만 7천 발이 실린 차량, 섬광 포금탄, 연막 수류탄, 조명 지뢰가 들어있어요. 저거 가지고 서울 시내 어디 가서 쓰려고 그런 거예요? 저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관위 가는 거죠? 국회 가는 겁니까? 선관위 가는 겁니까? 의원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둘째 하나면 대답하세요. 어디 가는 거냐고요? 저래놓고 1차 내란보다 훨씬 비밀 있는 안에 2차 계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아니 01시 52분에 신월 여의 지하차도 지나서 여의도로 가고 있었어요. 저거 국회로 오는 겁니까? 선관위로 가는 겁니까? 구공수 특전 여단은 국회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기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판단됩니다. 1시 52분에 저 차가 신월 여의 지하차도를 통과했으니 선관위에 저거 몇 시에 도착합니까? 2시 30분 돼야 도착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02시 15분에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철수 지시가 떨어져서 신월 여의 지하차도 들어가기 직전 화면이에요. 차량 번호 7851-72 그게 여기서 선관위까지
얼마 걸리겠어요? 30분 이상 걸리조차야 2시 반 넘어 도착하는데 그러면 입맛 살상용, 섬광 폭탄, 연막 수류탄, 조명 지뢰 이것이 2차 대전 아니에요? 위원님, 그 차량은 그 신속 대응 부대에 필요한 탄약을 탑재한 차량입니다. 이 예. 대응 부대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예. 고공수 여단의 탄약 차량 아니에요? 신속 예. 대응이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신속 대응 부대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이것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무기 가지고 두 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기 가지고 국회의원 때를 잡으러 대테러 작전하러 국회로 들어왔고 선관위 때를 잡으러 장마치 27,600발이 실리는 저 차량 가지고 동원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공수 여단은 절대 예.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선관위를 향해서 갔으니 더 문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7851 72 예. 차량 아니야? 의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작사령관은 지구계엄사령부 아까 설치하는데 한 2시간 걸렸다 했죠. 2시간 걸린 게 아니고 설치 준비 중에 상황 종료됐습니다. 어디까지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실 내부에 C5I 구성하고 인원들 몇 실로 구성하려고 했어요? 원래 매뉴얼이 있는데 그대로가 아니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제가 이제 상황실에는 안 갔습니다. 저는 전방위 대비태세에 그걸 좀 챙겨. 아니 그러니까 지작사령관이 지구계엄사령관 아니에요. 저희 그다음에 그 그 예하에 지역계엄사령관 몇 개 설치했어요? 지역 계엄사는 5개인데 5개 지역 계엄사 상황실 구성 무슨 보안이에요? 보안은 지금 보안 따지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보안이지.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 몇 개 지역사령관 만들었어요? 만들지 않았고 알아서 판단하겠죠. 상황실 구성을 하다가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작사령관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내 들어보니까 지작사에는 계엄군 한 명도 없었어야 하는데 지구계엄사령관하고 지역계엄사령관 군단장들 다 계엄사령관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임명이 안 됐습니다. 무슨 그게 임명이 안 돼? 안 되기는요? 절차대로 하면 관련 법규에 지구계엄사령관과 지역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이 임명을 하고 임명장을 내려주게 돼 있고 하여튼 임명장을 못 받았지만은 설치를 하다가 중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명령이 내려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뉴얼대로 상황실을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 말이에요. 그다음 이군 단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들 말을 국민들을 속이려고 해요. 국민들을. 네, 이군 단장 박구성 장군입니다. 이군단 지역계엄사령부 설치를 1시 정도에 완료했다고 제가 제보 받았는데 몇 시에 설치 완료했어요? 지역 계엄사령부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어요? 그 계엄령이 선포가 돼서 계엄 상황실을 위한 준비 활동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사항실 준비가 계엄사령부를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지역 그다음 계엄 35사단장 나오세요. 말장난들 하고 있어. 계엄사령부 준비하는 것이 그거지. 네, 35사단은 계엄사령부 사령부 설치 몇 시에 완료했어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어요?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른 군사적 상황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에 따른 조치보를 검토하고 무슨 시행을 했습니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서 들어와요. 그다음 저기 수방사 작전과정 다시 한번 나와 보세요. 수방사 작전과장입니다. 수방사가 아까 2시경에 그 병력 증원 요원 계엄사령관한테 임무 받아서 52사, 56사단 파악해서 합참으로 보고했다 했죠. 네, 그리고 계엄에 관련된 초기 사항들은 다 병력 출동 현황 이런 거 합참의 사항 보고했죠. 그렇습니다. 들어요. 합참 의장. 합참은 초기
비상계엄이 됐을 때 실질적인 계엄사령부 상실 역할을 한 거예요. 계엄사에 일어나는 걸 다 파악을 해서 합참의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앉은 사람 합참의장이나 지작사령관이나 여기 다 계엄사령부,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 만들었는데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합참의장 그때 장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죠. 비상계엄 중간에 계속. 예, 옆에 있었습니다. 제자리에. 옆에. 예. 그것이 실제 법적으로는 핵심 목격자이면서 계엄에 대한 부하 수행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계엄 초기에는 계엄사령부가 아직 설치 안 돼서 6시간 동안은 합참이 실질적인 상황 파악을 하고 보고한 겁니다. 왜 합참의장은 이 계엄 일어났을 때 반대 못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전화로 보고를 받고 들어오면서 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2시경에 됐어요. 다 핵심 관련이 있고 여기 있는 장관, 차관도 마찬가지예요. 장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 목격자이면서 관련자들이에요. 여기에 와서 국민께 사죄하고 해야지. 뭐가 떳떳하다고 지작사령관은 우리 지작사에는 한 명의 계엄군도 없었다. 본인이 계엄사령관 했으면서 지구계엄사령관하고 지구계엄사령부 설치하고 예하부대 5개 지역사령부 만들면서 보고받았으면서 왜 위증까지 하고 그래요? 군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진상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 거지. 저도 군선배로서 참담합니다. 어떻게 제가 8월달부터 예고했어요. 비상계엄이 일어날 거라고.